미국의 반도체 굴기에서 제일 중요한 축의 하나가 이제 인텔이었잖아요. TSMC를 일부 대체를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제조업에서 기술 격차라는 게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AI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화장실에서 웃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아신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이제 테크 관련된 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황도 하나하나 뉴스가 와, 이렇게 묵직묵직한 뉴스들이 막 나온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한미 테크 시장 분위기에서 상반기 대비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신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상반기까지는 좋은데 하반기는 좀 조심하자라는 뷰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안 좋아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아신님의 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잘 맞췄고요. 네. 일단 하반기는 조심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테크를 하실 거면 이제 미국 테크가 국내 낫다. 테크보다 낫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요 뷰는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 더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다음 월간 아신 촬영 때는 제 네. 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일단은 국내 테크는 좀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근본적인 원인으로 따지면 일단은 한 달 전하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요. 특히나 커머디티 쪽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일단 3분기 실적이 아마 쇼크일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그래요? SK하이닉스가. 왜냐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아마 삼성전자는 2조에서 3조 정도 더 낮게 나올 거고요. SK하이닉스는 한 지금 5천억 정도 덜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나와서 이제 확정이 돼야지 그게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2분기가 아니고 3분기가. 네네, 맞습니다. 3분기. 그리고 내년 애널리스트들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추정치가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DS 부문을 내년 40조 원 중후반대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년 이익을. 그런데 저는 아마 거기서 많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그게 있지만 너무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일단 그 정도는. 네네.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자체가 너무 내년 높다. 추정치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내년 이익 전망치가 좀 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마무리되면 연말부터는 국내 시장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테크 중심으로. 네, 맞습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머더티에 대한 뷰, 그러니까 이제 뭐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문제인 건가요? 이게 그 뷰가 바뀐 게 이제 시각이 시장에서 바뀌기 시작한 게 어떤 원인이었죠? 수요하고 공급 둘 다 문제가 생겼는데요. 일단 우리 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HBM의 이익률을 뭐 커머디티 쪽에 그러니까요.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됐죠.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지금 이제 실망해서 나가는 상황이고,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는 결국 스마트폰하고 PC 쪽에서 내구 소비재잖아요. 그쪽 수요가 생각보다 별로였고, 이 수요, 특히나 교체 수요에 대한 트리거를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많이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퀄컴도 못 해줬고, AI PC 쪽에서 AI 스마트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도 그걸 못 해줬어요.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하고 PC 제조업체들의 반도체 메모리 재고가 이제 증가하면서 수요에 영향이 갔고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레거시 쪽, 특히나 CXMT가 지금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DDR4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시장 잠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기대했던 거는 그거잖아요. DDR5나 HBM 쪽으로 라인을 전환하면 기존의 레거시 쪽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왜냐하면 이쪽도 필요한데 삼성전자도 이쪽에 발을 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발을 빼고 있으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CXMT가 딱 등장해서 물량 폭탄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개한 내용이 지금 CXMT의 캐파가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월 160K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54%, 그리고 내년에 이걸 2배로 늘린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마이크론의 생산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CXMT가 무슨 네. 회사인지 이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창신 메모리라고 해서요. 네, 이제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회사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SMIC라고 해서 이제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고요. 여기가 이제 미국 규제의 핵심이죠. 14나노 이하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은 SMIC고요. SMIC. 예, SMIC가 파운드리 업체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 양즈 메모리라고 해서 YMTC. 네, YMTC가 이제 낸드 플래시 쪽으로 생산하는 회사고, 그리고 CXMT가 창신 메모리. 여기가 이제 D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핵심적으로 밀어주는 반도체 회사 3개, 그러면 요 3개가 거의 국가대표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CXMT의 그 메모리 D램 쪽에 캐파가 아니면 생산량이 캐파가 네네. 마이크론의 50%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왔다. 네네. 이게 이제 변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공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된 거네요. 기존에는 HBM 쪽으로 가면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완전 뒤통수가 맞은 거구나. 맞습니다. 그렇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테크주에 대해서는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뭐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지면 그때는 좀 사도 된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네, 저는 이제 10월쯤부터는 국내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제 매수해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결정이 되면,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그때부터 또 이제 밸류를 또 따지기 시작하는데, 밸류는 그렇죠. 절대적으로 지금 싸져 있거든요. 밸류는 싸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이제 매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이제 월간 아신 통해서 계속 이제 그 항목별로 업데이트를 해보면 서버, PC,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봤을 때 메모리에 대한 수요의 양극화가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 싶어요. 언제까지 PC는 안 팔릴 것이며 언제까지 스마트폰은 안 살 것입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서버만 계속 가는 흐름이? 이게 제가 월간 하신 출연하면서부터 계속 거의 뭐 지금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B2B는 좋죠. 그러니까 AI 서버, 메모리 반도체 핵심 수요가 3개가 있잖아요. 네. 이제 서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있고, PC가 있는데, 서버 쪽 중에서도 AI 서버, 기존 일반 컨벤셔널 서버 말고 AI 서버가 그동안 하드 캐리 해온 거죠. 그쪽만 좋았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일반 서버 쪽도 조금씩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버 쪽 전반은 수요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서버를 사는 거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사진 않죠. 기업들이 삽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주로 많이 사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 뭐 이런 데서 많이 사는데, 그런 쪽은 수요가 견조합니다. 일반 서버 쪽도 괜찮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삼성전자의 커머디티 쪽을 3분기에 좋게 봤던 측면이,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있잖아요. 텐센트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업체들이 혹시나 이제 미국의 제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재고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쌓았거든요. 서버 쪽에. 그래서 굉장히 좀 3분기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구 소비자 쪽이 무너진 거죠. 스마트폰 쪽하고 PC 쪽이 예상보다 너무 못했고요. 그쪽은 이제 좋아질 거야, 이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PC 쪽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AI PC가 사실 생각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고, 스마트폰은 참혹합니다. 사람들이 바꿔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네. 어쨌든 이번에 아이폰 16도 나왔는데 뭐 굳이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네네.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오래 쓰게 되는 게 이게 더 문제인 것 같고, 코로나 때 한번 바꾼 걸 또 바꾸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경기도 안 좋다는데 이런 것도 좀 영향 받는 것 같고요. 이게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막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서버를 제외하고는 지금 수요가 안 좋아져서 주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실적 전망할 때 좀 큰 변수로 작용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이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맞아요. 엉망인데도 자기네들 이제 테크 산업 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하이엔드 쪽은 못하지만 이제 로우엔드 쪽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수율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량을 밀어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자국 기업들이 자국 반도체를 사면 20% 정도의 리베이트를 주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채찍과 당근인데, 채찍은 이제 사서 써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할당을 주고, 그리고 당근은 리베이트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쪽을 밑에서부터 잠식해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아시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보여드린 그림 있잖아요.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진짜 미쳤다, 정말. 제가 숫자를 보니까
중국의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한 해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양이 4천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게 이제 2,500만 대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제 수입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가까이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물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계 시장에서. 지금 관세 100%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지금 삐져나올 것 같은 중국의 자동차를 틀어 막아야 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수요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헐값에 이제 막 이제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 시장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밑에서부터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국내 이제 그 제조업체들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느끼는 그 공포심이라는 게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무섭다. 너무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에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게 RTC, 알리바바, 뭐 테무, 뭐 시인인가요? 거기서 저가 공산품을 팔면서 국내 제조 기반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그게 유럽 같은 데는 자동차 쪽이 공략이 되는 거고요. 반도체도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1, 2년 된 건 아니에요. 산업 굴기라는 게 2000년대부터 본격화됐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강력했던 산업 굴기가 디스플레이 굴기였어요. 8세대 LCD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 한창 이제 중국에 8.5세대 진출하고 막 이럴 때 BOE 같은 회사가 8세대 라인 하나를 까는데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80%를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1조 2천억은 중앙정부가 대주고 한 3천억은 지방정부가 대주고 그리고 뭐 지방 또 국책연구소 이런 데서 또 3천억 대주고 그러면 실제로 BOE가 되는 자금은 4천억 정도밖에 필요 없거든요. 대규모 이런 첨단 산업,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투자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해서 6개월, 1년 안에 수율을 못 잡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수율이 뭐 20%, 10%대도 돌려요. 해외에서 그 대만이나 일본 쪽에서 막 한국 사람들 인력 막 데려와서 몇 배 연봉 주고 데려가고. 계속 돌리다 보면 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감가상각이 없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쟁사는 감가상각이 있죠. 그러면 패널 한 장당 50인치짜리가 200달러에 팔아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80달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레드오션화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 밀어내고 나서 가격을 쓰고 올리죠. 중국 가전 하향이라는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맞아요. 자국 내수를 기반으로.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쪽도 자국 기업들한테만 보조금 주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는 이제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거고 의외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딱 그 이제 어느 정도 수비를 하니까 여기 이제 속도가 그래도 좀 덜 나는 건데 예상치 않게 지금 자동차 쪽이 자동차 쪽이 전기차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폭스바겐이 사실 폭스바겐은 두 발 다 든 상황인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전기차 플랫폼 기술도 중국의 전기차 기술 플랫폼이 갑자기 올라간 것도 폭스바겐 기술 다 털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자동차 전문 기자 후배들한테 들어보면 사실 그냥 폭스바겐이 몸도 주고 마음도 줬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을 매력적이라고 해서 이제 깊숙하게 발을 담갔던 국가들은 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중국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중국 뭐 주식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 문 닫게 하자. 우리나라 공장은 어떻게든 돌리자. 내가 보조금을 주든 뭐든.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 다 문 닫으면 그때 가격 올리자. 이 공산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에서도 지금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인텔과 관련된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인텔이 곧 망하겠다 싶을 정도로 실적 발표로 주가 많이 빠졌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아마존에서도 뭐 주문을 내고 그럼 주말 동안에는 퀄컴이 인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인텔 상황은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장실에서 웃고 있겠죠. 미국의 반도체 굴기에서 제일 중요한 축이 하나가 이제 인텔이었잖아요. 그쵸. 인텔 파운드리였고 결국 이제 인텔 파운드리가 TSMC를 일부 대체를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아하. 심지어 뭐 삼성 파운드리도 뭐 그런 쪽을 전혀 못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제조업에서 어떤 기술 격차라는 게 이걸 이제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결국은 하이엔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AI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PPAC라고 하잖아요. 퍼포먼스, 파워, 그리고 에어리어, 코스트잖아요. 이게 성능 좋고 전기 적게 먹고 공간 적게 차지하고 미세 공정을 하면 네. 그리고 이제 코스트가 중요한데 이 AI라는 이 산업 특성이 코스트를 좀 무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이게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뭔가 시간이라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5배 좋아? 그래 내가 8배 가격에 사줄게. 이런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건 안 사버리는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선두기업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게 AI 혁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TSMC하고 인텔하고 삼성 파운드리의 격차가 좁혀지진 않는 거죠. 오히려 더 벌어져 버리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 사안에 좀 더 발을 깊숙이 담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TSMC라는 중요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역설적이네요. AI 때문에 원래 이제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잘하는 애 이거 선당 공장 뭐 잘하는 데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좀 전에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맞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인텔의 상황이 중국은 어쨌든 완전 밑에서부터 그냥 여기서 그냥 조그맣게 잠식하고 있는 거고 인텔은 여기 중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퀄컴이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인수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겠죠. 안심이 퀄컴이 되겠구나. 인텔을 인수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저도 이제 테크 산업을 거의 20년 가까이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해요. 왜냐하면 인텔이 퀄컴이라는 회사의 시총이 절반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낯선 거거든요. 인텔이라는 회사는 항상 최고였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역사와 함께 뭐 고든모어 창업자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회사죠. 네, 역사적인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제 퀄컴이라고 하는 1985년도에 생긴 벤처 기업한테 인수된다라는 거는 참 이게 놀라운 격세지감이죠. 사실, 격세지감이고요.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인텔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여기서 또 핵심 인력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또 줘 먹으면 큰일 나겠죠. 저는 여기서 삼성이 좋은 인력들 좀 데려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인텔이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은 이제 국내 반도체 업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한 제 뇌피셜인데 네. 아마 AMD 모델로 가는 게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MD 모델이라고 네. 한다면 AMD도 원래 종합 반도체 회사였거든요. IDM이었는데 이제 제조 경쟁력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예, 제조 이제 신규 팹 하나 짓는데 이제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조를 떼서 팔았죠. 그게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됐고요. 인텔도 아마 분리를 하고 나중에 매각까지도 검토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미국이 생각하는 그림하고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퀄컴이 인텔의 제조 부문까지 품으려고 할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뭐 또 정부의 힘만으로 다 작동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기업들은 아무래도 효율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텔이 가지고 있는 일부 사업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쪼개서 사려고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이제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텔도 그렇고 GM도 그렇고요. 뭐 아까 맞습니다.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매크로의 큰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우리끼리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끼워 맞추고 조정할 거 조정하고 자를 사람 자르고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잘 보는 게 또 이제 투자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잖아요.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글로벌 지정학과가도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만약에 인텔이 무너진다 그러면 결국 대체제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만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면 네. 예, 정말 잘해줬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젠슨왕의 응원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입으로 넘어가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국내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을 줬던 트리거는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 2탄이 나왔다. 원래 1탄만큼 센 게 없는데 2탄이. 그쵸. 이번에는 유독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네, 일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내 리서치 쪽은 동의를 하지 않는 쪽인데요. 제가 일부 동의하는 쪽은 커머디티 쪽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당초 커머디티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빨리 좀 꺾이는 측면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또 CXMT의 물량 기여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모건 스탠리하고 다르게 보는 쪽은 HBM 공급 과잉에 대한 거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주문형이에요. 연간 단위로 계약한 물량만큼 계약한 가격으로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파운드리하고 비슷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HBM이라는 산업을 분석을 해보면 네.
이게 코스트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HBM3E의 8단에서 12단으로 가면 생산 수율이 팍 좋아져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HBM4가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HBM4가 되면 오히려 더 파운드리에 가까워지거든요. 정말 커스텀 HBM이 이제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걸 수요 업체 입장에서는 코스트보다는 퍼포먼스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당분간은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HBM에 대해서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이런 그러면 HBM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주문형 메모리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 온디바이스 AI에도 주문형 메모리가 들어갈 텐데 요거는 이제 아마 내년이나 돼야지 뭐 윤곽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이런 쪽이 계속해서 물량이 커지면 하이엔드 쪽 수요는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ASP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커머디티 쪽은 계속해서 이제 양극화되는 커머디티에서도 이제 뭐 DDR5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분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서버 그것도 서버용만 좀 그럴 가능성이 높고 PC하고 스마트폰 쪽은 ASP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게 약간 좀 톤 다운을 하셔서 얘기하지만 별로 안 좋다는 얘기네요. 커머더티는 그쵸. 진짜.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사실 ASP가 되게 중요합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사이클은 사실 이상한 사이클이잖아요. 물량이 늘지 않는다고 계속 맞습니다. 얘기하시잖아요. Q가 안 늘고 P가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공급을 조절해서 P를 올리는 사이클인데 여기서 ASP가 꺾이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ASP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HBM을 포함한 이제 주문형 메모리들 그런데 이제 커머디티 같은 경우는 ASP가 뭔가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한데 이런 전망에 기반한다면은 그래도 반등할 때는 하이닉스가 좀 반등폭이 좀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일단 트리거가 중요하죠. 어. 네, 사실 그런데 이제 HBM 좋은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새롭지가 않아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만약 SK 하이닉스 쪽에서 뭔가 이제 상승 트리거가 에너지가 나오려면 저는 이제 주문형 메모리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버 HBM 말고 그럼 그 다음 뭐가 있냐? 아하. 그리고 이제 모바일용 뭐 VFO 같은 것들 있잖아요. 버티컬 팬아웃 같이 AP 위에다가 이제 올리는 D램이라든지 수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애플에 적용된다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나오면 충분히 SK 하이닉스 쪽 중심으로 뭔가 트리거가 나올 수 있고요. 삼성도 똑같습니다. 삼성도 이제 커머디티 스토리 가지고 삼성의 업사이드를 뭐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하방은 뭔가 좀 이제 만들 수는 있겠죠. 커머디티 쪽에서. 근데 삼성도 결국은 지금 HBM 쪽이나 이제 이런 쪽, 삼성은 또 이제 VCS라고 하거든요. VFO 같은 이런 모바일용 마일드 HBM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뭐 레벨 3용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메모리 이런 쪽이 이제 나와줘야 되죠.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커머더티 쪽에서는 CXMT 이야기 해주셨는데 중국 업체 때문에 어렵다. 근데 이게 한쪽이 어려우면 그렇죠. 여기가 이게 새로운 것이 힘을 받기가 좀 어려워서 한쪽 날개가 지금 약간 고장이 난 상황인데 이 고장을 내게 만드는 그 중국 애들이 워낙 끈적끈적하고 막 지금 무시무시한 애들이라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기회를 노리는 건 맞는데 이제 어떤 것이 트리가 돼서 주가가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님이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속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HBM은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좋은데. 그런데 왜 주가가 빠져? 그게 아니라 주가라는 거는 이미 HBM 좋은 건 다 반영돼 있고 여기서 커머디티도 매우 좋아질 거라고 이미 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커머디티 쪽에 한 축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게 디레이팅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레이팅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럼 여기서 뭔가 새로운 기둥을 하나 세워줘야 돼요. 기대감에 대한 기둥. 그게 저는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온디바이스 AI에 이제 기대감을 잔뜩 모았던 이제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일단은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메모리 수요에는 언제쯤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사실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하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같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대로 iOS 18 업데이트가 같이 진행되면서 바로 아이폰 16 사면 애플 인텔리전스 쓸 수 있어. 이거였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원래 계획대로. 근데 이제 요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몇 달 더 지연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상황인데요. 아이폰 16 시리즈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좀 기다려보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최적의 하드웨어라 그러는데 먼저 사서 기다리는 뭔가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뭔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찜찜하죠. 그쵸. 나중에 이제 약간 무슨 뭐 테슬라도 아니고 그쵸. 나중에 만들 사이버트럭 만들 테니까 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아니고 나중에 AI 좋은 거 기능 나올 건데 이 폰부터는 되니까 사. 그래? 그러면 내년에 사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진짜 애플 인텔리전스 하드웨어는 내년 같은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 수요에 대한 전망은 부품 업체들 딴에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네, 원래는 이제 올해 애플 신제품 출하량이 전작 대비해서 그래도 한 8%에서 9%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애플 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가이던스, 니네들이 어느 정도 생산 준비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 정도는 좀 높게 잡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게 좀 톤다운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 관련주인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업체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생각보다 못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애플 주가는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애플도 못하면 어차피 뭐 다른 데도 못한다 어차피. 네, 그게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 그쵸. 경쟁자가 없다는 거. 아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밑에서 중국 업체가 따라오고 있어. 무서운 거죠. 근데 애플은 따라올 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를 결국 하려면 OS와 이제 반도체, AP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다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네. 소비자들 나오면 사주겠다는 소비자들이 있어야죠. 강력한 락인 효과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주도권을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라는 두 개 회사가 딱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온 디바이스 AI에서는 이 두 회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돼 네네.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긴 해요. 마이크론도 지금 주가가 연초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HBM 생산 수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론이 HBM 생산 비중을 얼마나 높였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 수율이 얼마나 나와서 얼마나 이익을 냈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마이크론의 생산 수율이 좋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네.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좋게 나오면 우리 기업한테 안 좋아요. 특히나 SK 하이닉스한테는 안 좋을 것 같고요. 생산 수율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 하이닉스는 좀 더 환호할 수 있고 오히려 삼성한테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쉽게 그냥 우리 하이닉스 수준의 생산 수율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별로 높지 않네? 디레이팅 요인이죠. 그렇죠. 네. 나만 할 수 있어가 너도 네. 할 수 있어. 이게 완전 다른 게임이 되는 또 한 축이 거거든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에 이제 영향을 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제 실적에는 영향을 덜 주더라도. 그렇죠. 근데 어떨까요? 생산 수율이 높게 나올까요? 어떨까요? 저는 높게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70% 수율이 안 되거든요. HBM은. 근데 이익률이 50%가 넘게 나와요. 메모리 3사 중에 마진율이 제일 높잖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30% 후반대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토탈로.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이번에 아마 20% 중반, 마이크론은 뭐 한 10% 후반대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HBM 쪽에서 수율이 잘 나와서 이기여도가 높았다 그러면 20%대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 관전 포인트는 HBM 생산 수율이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를 보고 네. 만약에 낮아질 것 같으면 실적 발표 전날 하이닉스를 사고 높아질 것 같으면 하이닉스를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HBM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HBM이라는 게 진짜 어렵고 진입장벽도 높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진화 발전해서 확장이 될 거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 메모리에 대해서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하고 AI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 마하1 이거 이제 기대감을 모았는데 그냥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전에도 한번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었는데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실무단에서 좀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 뭐 거의 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무게 축이 실리는 것 같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계하고 공정에서 둘 다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타깝죠.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어야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삼성하고 네이버 둘 다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흔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마원 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일단 이제 반도체 설계를 삼성에서 하는 거였고요. 삼성이 ASIC을 설계하는 건데 여기 핵심 알고리즘이 결국은 네이버가 지고 있잖아요. 결국 네이버가 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글 TPU하고 브로드컴의 협력 관계 같은 모델들 좀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생산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턴키 베이스의 어떻게 보면 규모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칩이 처음부터 그렇게 노이즈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HBM을 쓰지 않는 거는 저전력을 위해서 뭐 저전력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뭐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업계에서는 보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알력 때문에 결국 HBM을 쓰지 않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네. 결국 이게 이제 칩이 나와 본들 나오는 시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AI의 수요가 업계를 영향을 많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이제 안 써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어정쩡하다고 하면 이게 타임 투 마켓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칩 수급이 안 되고 할 때 이제 그게 적시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거죠. 타이밍도 이제 좀 어정쩡하고. 어떻게 보면 네. 진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좀 한 적당히 한 것도 그냥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 차이가 나버리면 안 사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니까 이제 하기가 더 어렵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중단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 이제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바닥을 잡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머디티 쪽에서의 그 어려움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 번째 주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이긴 한데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야기를 하면 AI 반도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도 AI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내내 AI 반도체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버 인프라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병목이 되는 AI 가속기 엔비디아가 이제 처음엔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병목이 좀 완화가 되잖아요. 완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가는 게 결국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정말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하고 손을 잡고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 6, 7년 동안 1,000억 원,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최근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서 좀 비밀을 누설해버렸죠. 1,000억 달러 아니고 3,000억 달러 이상일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게 생각보다 더 큰 프로젝트 규모가 되는 3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뭐 거의 한 400조 원 네, 정도 그렇죠.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400조 원. 그렇죠. 네.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런 정말 엄청난 메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400조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어디 뭐 삼성전자 살 때도 뭐 10억, 20억 사는 게 아니고 1,000억 달러, 3,000억 뭐 이런 그런 달러라는 거는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투자 못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가 네이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 네. 거기에 쓰는 스위치의 용량의 10배 이상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로 하는지 예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쵸. AI 데이터 센터일 거고. 그리고 이제 원래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비중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33% 정도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니까 39%까지 늘었더라고요. 지금 미국 내에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먹죠. 우리가 하루에 100억 건 정도의 검색이 일어나거든요. 구글링이 일어나는데 구글 검색을 한번 하면 0.3W 정도의 전기가 소모가 되는데 우리가 챗GPT한테 답변을 받으면 이렇게 쭉 뽑아주잖아요.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하면 그게
2.9W 정도 되거든요. 거의 10배 전기 소모죠. 그리고 우리가 달리 같은 데서 이미지 뽑아주면 그거보다 6배 더 나오거든요. 텍스트보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되면 이제 동영상 소라 같은 게 나오면 여기 이제 수십 배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MZ 세대, 그 밑에 알파 세대들은 점점 더 이제 구글 검색 대신에 이제 챗GPT한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점점 사용 비중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전기 수요가 9%가 증가했거든요. 20년 동안. 네. 근데 향후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전기 수요가 38%가 폭증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은 유례가 없는 전기 수요 폭증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가 4배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증가하던 속도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전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상향 조정 속도라는 걸 또 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게 진짜 38%냐라고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죠. 증가하는 속도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기 공급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 내 그리드망이라는 게 닷컴 버블 때 투자한 그리드망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오래된 거는 50년 된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왜냐면 전기를 하는 거는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배전에서 로스를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맞아요. 로스를 적게 하려면 최신 설비가 필요한데 지금 전부 노후화된 설비라는 거죠. 이참에 싹 바꿔요. 이참에 싹 바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단기적으로 보면 유틸리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약간 이렇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특히나 이제 태양광이나 뭐 ESS 관련 업체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SMR 같은 소형 원자력 같은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진짜 중요한데 우선 순서를 보면은 AI로 가는 과정에서 가속기, 엔비디아가 만드는 가속기가 주목을 받았어요. 칩이 주목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다는 얘기를 우리 상반기 때 진짜 많이 했었고 그 얘기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병목이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데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데이터 센터를 왜 저렇게 많이 지으려고 하나. 향후의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어디 지역에 제일 많아? 이게 또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데이터 주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애플이 그렇게 빅데이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애저 같은 것들 이제 클라우드 쓰다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온 프레미스로 준비하잖아요. 사용자 핵심 빅데이터는 다 우리 서버에다가 담아 놓겠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AI라는 게 빅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전 세계에서 결국 AI 혁명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미국 내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 그럼 저장해 놓는 게 어디인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제일 많이 있을 수 있는 곳 또 미국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미국이에요. 또 미국. 우리가 AI 쓰면서 우리가 빅데이터 빨린다 그러면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주게 될 거예요. 내가 에이전트 AI를 쓰려면요. 내 개인정보를 안 주고는 어떻게 최적화를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내가 개인정보를 주면 굉장히 내가 나 그거 안 할 건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몸하고 행동하고 따로 간다니까요. 내가 편해요. 내가 말만 하면 뭐 나중에 예약도 해주고 뭐 어디 다 검색도 해주고 에이전트 AI가 붙는 건데 나는 내 개인정보가 빨리기 때문에 나는 에이전트 AI 안 쓸 거야.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과거에 중동에서 미국하고 영국이 가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기름 쪽쪽 뽑아갔잖아요. 네, 그렇죠. 돈 안 주고. 그때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에서 가만 보니까 저거 가져가서 돈 많이 받고 파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주나?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운 게 사실 중동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아무 말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뽑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뭐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가져가면 그래 가져간 대로 가져가라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근데 사실 지금도 보면은 데이터를 가져가서 저장해놓고 활용하고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에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만 있는 거고 미국에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브로드컴도 그렇고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에요. 결국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제하고 보완해주고 이런 기업들이 더 그러니까
또 로우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이걸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란에서 원유 나는데 결국 석유 휘발유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정제 기술이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예. 원유는 있어. 그냥 그렇죠. 기름 덩어리는 있는데 여기로 휘발유를 못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어. 그걸 이제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거. 이미 지금 독점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병목이 뭐냐 봤더니 데이터 센터인 거야. 맞아요. 전기인 거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돈이 들어갈 거고, 우리는 투자를 거기다 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블랙락이 또 여기도 이제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그렇죠. 또 여기서 또 돈을 다 펀딩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데이터 센터 쪽하고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인프라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게 후속 투자 펀드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거고요. 요즘에는 전기가 워낙 미국 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2019년에 셧다운 시킨 원자력 발전도 지금 재개 가동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주말 동안에 그런 뉴스가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게 결국 미국에서 최악의 원전 사고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2019년에 이제 폐쇄를 했는데 그거라도 다시 재가동해서 지금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20년 동안 독점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 컨스탈레이션 에너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네네.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당장 전기 수요가 폭증하면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유틸리티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가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전기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는데 이게 생재생 에너지 가지고 되냐. 그쵸. 그래서 우리 셰일가스, 셰일오일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떼자 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여름이 더워지고 또 그쵸. 가을에도 더워지고 이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물론 이제 뭐 지구는 중요한데 국가 개인의 이기심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트럼프조차도 태양광을 좋아한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야. 맞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든 안 할 때가 아니고 다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이나 ESS 쪽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아마 뭐 해리스가 되면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속도가 나겠죠. 퍼스트 솔라나 뭐 인페이즈 에너지나 뭐 이제 ESS 1등 업체인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네. 이런 회사들 좀 관심 깊게 볼 만하고요. 아주 롱텀으로 보면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 좀 관심 깊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보니까 전기가 없다. 그래서 네. 일단 전력만 깔아라 그래가지고 전력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 깔고 있고 국내에도 업체들이 계속 주가가 좀 좋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전기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아까 방금 정리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단기적으로 유틸리티 기업들은 유틸리티 기업이요? 네, 뭐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컨스텔레이션 네, 에너지 네. 20% 올랐어요. 네네. 네. 그런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중기적으로는 이제 태양광이 아무래도 미국이 사막도 많고 땅덩이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스트 솔라나 뭐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ESS 1등 업체인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SMR 관련돼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렇게 프록시로 보면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뭐 이런 회사들을 좀. 근데 그 회사들은 이제 전력망에 이제 국한돼 네.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전기 전체 그 산업에 대해서는 유틸리티 섹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는 어때요? 테슬라가 또 사실 여기에서는 또 네. 일가견하잖아요. 또 ESS에서 뭐 엄청난 과점 사업자이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에 보면 트럼프 관련주로 테슬라가 그러니까 제일 수혜를 뭐 어떻게 그 연동이 돼 피해를 있는 것 받죠. 같고요. 피해를 요즘에. 네, 그렇죠. 피해주이자 수혜주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ESS 사업을 플루언스 에너지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로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은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워낙 큰 덩어리의 산업 회사고, 맞아요. 사실 여기가 그것만 있는 이제 게 주력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SS를 보고 테슬라를 투자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해리스 관련주로는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좀 퍼스트 솔라나 플러스 에너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10월이고 11월이면은 대선이니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해리스 쪽으로 좀 많이 좀 넘어온 상황이긴 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이제 모르겠지만, 대선이라는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앞서 이제 1, 2부에서 얘기해 주실 때는 일단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메모리 업체에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역으로 활용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고, 어떨까요?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좀 어떤 식의 이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우리가 핵심적인 기술을
부품을 납품하는 건 아니에요. 송배전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부가가치가 높고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긴 한데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그래도 우리가 소외를 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우리가 국내에서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게 네. 그 전력망도 미국의 그 전략 물자 중에 하나더라고요. 전략적 네, 자산. 맞습니다. 전력이 끊기면 이제 미국이 큰일 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는 중국한테는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 쪽만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빅데이터도 점점 더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해지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이제 규모의 법칙을 약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림으로 그래서 그게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를 촉발시키는 원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또 이제 금액 자체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좀 더 고도화해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뭐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빅데이터 같은 것도 학습할 데이터를 좀 정제해서 넣어주면 학습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 이런 데이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안대공학의 에러님이 한 번씩 이제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은 기업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국내에는 이게 좀 애매해요. 빅데이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국내 쪽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그동안은 데이터 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다가 이게 초론 쪽이 점점 더 비중이 커지면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질만 하죠. ASIC, 서버 칩인데 자체 설계하는 빅테크들이 그런 쪽에서는 이제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도 기회가 있는지를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수주를 받아오는 것도 되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런 쪽 수주에서 언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냐면 국내 그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뭐 미국 빅테크들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관심 깊게 보면 AI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 온 디바이스 AI라는 칩도 결국은 ASIC이거든요. 네. 그런 쪽도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의 어떤 다양화, 다변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서 전력 인프라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AI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속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스케일링 로라는 거는 결국 많이 계산하면 좋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컴퓨팅이 아니고 데이터 알고리즘 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간하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